92년을 도둑 맞았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제 아침에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빠서 일기를 1년간 안 썼더니 지난 한 해에 무엇을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 마치 시간을 몽땅 도둑 맞은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일기와는 별도로 그날 있었던 일, 갔던 곳을 꼭 메모해두는 수첩이 있는데요. 저는 그 수첩을 추억의 장아찌라고 불러요. 장아찌를 담그듯이 종이 갈피마다 기억들을 담아뒀다가 어느 날 펼쳐보면요. 마치 장아찌를 한 입에 헛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그 강렬한 맛처럼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추억의 장아찌. 여러분도 올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Le jeune facteur est mort. Il n'avait que 17 ans. Chaque jour, les bras chargés de tous mes mots d'amour. C'est lui qui portait dans ses mains la fleur d'amour cueillie dans ton jardin. Pour nous de maintenant.
대구 수성구 중동의 도은정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고독한 보행자 중에서 우편 배달부 조지 무스타키의 노래였습니다. 이분은 대구 남구 대명 5동의 김현숙 씨가 예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25의 나이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글을 띄우신다고요. 만약에 이 글이 소개된다면 앞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시라고요. 자, 앞으로 계속 이 김현숙 씨와 저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네요. 김현숙 씨는요, 지난 영화 베스트 10 시리즈 중에서 5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날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영화 베스트 10 중에서 5위는요, 마이걸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 6동의 김나리 씨는요, 얼마 전에 방영한 비틀주스 중에서 그 죽은 부부 중에 남편이 알렉 볼드윈인지 윌리엄 볼드윈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알렉 볼드윈이었죠. 이 둘이 형제인 건 사실인데요. 이 윌리엄 볼드윈은 알렉 볼드윈의 동생입니다. 동생 윌리엄은 백드래프트 분노의 영유에서 이 커트 러셀의 동생 역으로 나왔었고요. 형 알렉은 영화 워킹걸에서 멜라니 그리피스의 전 애인, 그리고 결혼하는 남자에서는 킴 베신저의 그 상대 역으로 나왔었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부부기도 하고요. 이 알렉이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바로 붉은 10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는데요. 붉은 10월은 소련 원자력 잠수함의 이름이죠. 이 원자력 잠수함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숀 코네리가 이 붉은 10월 후의 함장이었고요. 그 상대역인 미 CIA의 분석 전문가가 바로 알렉 볼드윈이었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화 붉은 10월의 메인 타이틀곡 듣습니다. 붉은 10월 찬가. Salutat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 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FM 영화음악 정은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 하면은 까이에 듀 시네마죠. 이 까이에 듀 시네마가 지난 91년에 2000년대를 이끌어갈 세계 감독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적 감독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동양인 한 사람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중국의 첸 카이케 감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 첸 감독의 영화 한 편이 개봉됐었는데요. 바로 현이의 인생, 이 영화였죠. 근데 작품 자체도 좀 난해했지만요.
국내 수입사가 영화를 50여 분이나 단축하는 바람에 그의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첸카이케 1952년생이니까 올해 42살이네요. 북경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했고요. 황토질한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은 학교 동기생인 장이모 감독이 맡았었죠. 이 장이모, 붉은 수수밭, 국도 이런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죠. 그 뒤에 첸카이케는 대열병, 아이들의 왕 이런 두세 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죠. 뉴욕대학 교환 학생 자격이었었는데요. 그곳에서 첸 감독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고 해요. 영국의 락그룹 듀란 듀란의 Do You Believe in Shame?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바로 첸 카이케의 솜씨라고 합니다. 글쎄요. 광활한 중국 대지에 펼쳐지던 그 영화 현이의 인생과 듀란 듀란. 참 재미있는 비교죠. 그리고 얼마 전에요. 5번째 작품인 패왕 별희를 막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새 영화는 먼저 첸 카이케 감독의 패왕별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패왕별희. 이 작품은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의 그의 영화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대만 영화계에서 제작비를 투자했다고 하죠. 그리고 홍콩 배우 장구경, 중국 대륙의 공리 장퐁이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감독과 홍콩 배우 그리고 대만의 돈이 합쳐진 그야말로 중국 전체의 영화인 셈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공간 배경도 그 이전의 첸 감독 작품과는 무척 다릅니다. 황토지나 현유의 인생 등이 그 주로 중국의 자연과 풍경을 보여줬다면요. 이 영화 패왕별희는 거의 모든 장면이 세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색다른 시도 때문일까요? 첸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머리를 삭발해버렸는데요. 바로 그 후에 현유의 인생 홍보차 내한했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패왕별희, 빠이왕비지에는요. 그 중국의 북경 오페라 단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도 패왕이 우희 자신의 첫 우희와 이별하다라는 이런 경극의 내용을 그대로 따고 있죠. 자, 우선 삽입곡 먼저 듣겠습니다. 뿌동, 부동, 이해하지 못한다. 리종칭, 이종성의 노래입니다.你说的话我永远不懂，你的情绪我无法琢磨，两颗心又怎么能相同？我的心事你似懂非懂，爱情的事仍无法猜透，未来的路又该如何去走？好吗？为何还要留恋梦中？算了吧，好吗？人生终究还是一场空。我的心事你似懂非懂，爱情的事仍无法猜透，未来的路又该如何去走？
法猜透，未来的路又该如何去走。 보통 이해하지 못한다. 영화 패왕별이 중에서 들었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북경 오페라단. 이 북경 오페라는 흔히 경극이라고 알려진 중국 고유의 예술 형태죠. 중국 청조 말기에 그 황제들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북경 오페라가 대중들에게까지 보급된 것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이라고 합니다. 이 경극에선 항상 여자 역도 남자들이 다하죠. 자, 이 경극이 어떤 건지 무척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패왕별이 이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경극 빠이왕지의 빠이왕비지의 패왕이 첩 우희와 이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는요, 그 우희 역을 맡았던 배우의 목소리였어요. 이 영화 속의 시간은 1925년부터 79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얘기 대부분은 50년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926년 2명의 남자가 북경 오페라단 훈련원에 들어갑니다. 바로 정접이, 장국영과 단소루, 장풍이었습니다. 이 소루는 큰 체격과 남성다움으로 주로 남자 역을 맡고요. 접이는 예쁘장한 얼굴과 작은 체격 때문에 항상 여자 역을 맡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경극 단원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두 사람. 이들의 합작품이 바로 패왕별입니다. 소루가 패왕 역을 맡고 정접이가 그의 첩인 우희 역을 맡는 경극이죠. 시대가 바뀌어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섭니다. 당에서는 정접이를 인민배우로 선정합니다. 공산당의 홍보를 위해서 무대에 서야 하는 접이. 그는 자신의 예술을 사랑했던 옛 관객, 그리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또 다른 역사의 변화. 접이는 이번에는 또 일본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인 그에게는 그런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아오키 대주는 경극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강요하는 일본식의 경극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사랑한다는 전단을 공연 중에 뿌리게 되죠. 이 때문에 접이는 죽음의 위기까지 맞게 되는데요. 목숨과 맞바꿔야 할 최후의 결정. 이것이 이번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침략과 국민당, 공산당, 이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의 중국 대륙.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경극 배우 정접이와 소루는 결국 역사의 꼭두각시로 변하고 말죠. 예술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쫓아가는 정접이, 현실에 타협해버린 단소루,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여인 국선. 패왕별이는 이 세 사람의 삶과 사랑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파란만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 듣습니다. 땅아이 정왕시, 당애이 성왕사.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고 말았네. 이몽룡과 이종성의 노래입니다.
人生一朵风雨，纵然记忆抹不去，爱与恨都还在心里。真的要断了过去，让明天好好继续。你就不要再苦苦追问我的消息。爱情它是个难题，让人无限神秘。忘了痛或许可以，忘了你却太不容易。你不曾真的离去，你始终在我心里。我对你仍有爱意，我对自己无能为力。我仍有梦，依然将你放在我心中，总是容易被往事打动，总是为了你心痛。一夜流连岁月中，无意的柔情万种。不要问我是否再相逢，不要管我是否言不由衷。为何你不懂？只要有爱就有痛，有一天你会知道，人生没有我并不会不同，只是已经太匆匆。我好害怕总是泪眼朦胧，忘了我就没有用，将往事留在风中。往事不要再提，人生一朵风雨，纵然记忆抹不去，爱与恨都还在心里。真的要断了过去，让明天好好继续。你就不要再苦苦追问我的消息。为何你不懂？只要有爱就有痛，有一天你会知道，人生没有我并不会不同，只是已经太匆匆。我好害怕总是泪眼朦胧，忘了我就没有用，将往事留在风中。为何你不懂？只要有爱就有痛，有一天你会知道，人生没有我并不会不同，只是已经太匆匆。我好害怕总是泪眼朦胧，忘了我就没有痛，忘了你也没有用。将往事留在风中。当爱已成往事, 당의 이성 왕사. 영화 태양별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것만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엽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첫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93년 세계 영화의 전망을 주로 프랑스와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심으로 알아봤죠? 네. 예, 정성희 씨 오늘은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네. 할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 즉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영화는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치 헐리우드 영화, 프랑스 영화라는 것이 독립 명사처럼 영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것처럼 네. 일본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 때부터 이미 세계 수준이었었습니다. 예. 즉 잘못 알려진 대로 라쇼몽을 통해서 세계 영화의 일본 영화가 알려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런가요? 이미 네. 무성 영화 시대 때부터 거의 세계 영화 수준에 필적할 만한 영화들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영화사 책 같은 걸 보면 꼭 일본 영화들이 그 각 시대별로 한두 편씩 끼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성 영화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미쳐버린 페이지라는 영화는 지금도 수많은 네. 영화 사가들에 의해서 무성 영화의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93년 일본 영화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일본 영화 평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숨을 내쉬며 사망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의 이른바 50년대 거장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도 유명한 구로자와 아키라를 비롯하여 스즈키 세이준 같은 감독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아키라의 영화는 사실은 그 카게무샤나 란이라는 영화가 8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 찍은 꿈 같은 영화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아키라의 마술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세대들이 그야말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영화를 제대로 찍는 감독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70년대는 일본 영화 사상 가장 예술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그 영화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영화가 아니라 CF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계는 텅 비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 영화계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1986년에 1회를 맞이한 동경국제영화제입니다. 이 동경국제영화제는 일본의 큰 백화점 중에 그 빠르코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경에 가시면은 세 개의 백화점이 마치 삼각형을 그리듯이 그 시부야라는 거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백화점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빠르코 백화점과 파나소닉 이 돈을 합작하여 만든 영화제였었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네, 맞습니다. 하얀 전쟁으로 그랑프리를 받은. 그런데 이 영화제는 91년 이후에 경연제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영화제라는 즉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영화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국제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는 복수로 추천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한 영화제에 깐느 영화제에 나간 영화는 동경 영화제에 갈 수 없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 나간 영화는 동경 영화제에 갈 수 없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 나간 영화도 동경 영화제에 갈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영화제에 세계 영화의 거장들이 출품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경 영화제는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들어서서 이류 국제영화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90년에 파나소닉이 자본 주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동경영화제 진행위원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경영화제는 92년부터 새로운 소규모 영화제를 동경영화제와 합쳐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깐느 영화제의 감독 주관이라고 있습니다. 깽제느 헤알리치드라고 15, 16명에 주목할 만한 감독이라는 소규모 영화제가 깐느 영화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추천받은 영화를 그대로 옮겨와서 동경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동경영화제는 점차적으로 깐느와 일정한 선을 잡으려 노력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대로 이 시, 즉 유럽 공동체가 결성되고 나면은 동경영화제는
두 가지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건가요? 그 하나는 네. 말 그대로 유럽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교두보로서의 견본 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비극적이긴 하지만 아시아 영화를 상대로 한 그야말로 편협한 지역주의 아시아 영화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케팅, 즉 시장이 되는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영화제는 될지 모르나 2류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영화 관계자들이나 제작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해외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들이 영화에 상당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문화에 투자한 분만큼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정 퍼센테이지로 기업의 세금을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니나 마쓰시다 같은 그룹 정도가 되면은 이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수억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나 역시 기업가들은 기업가들입니다. 이 투자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말 그대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돈으로 회수되는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감독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이를테면 그 일본의 유명한 바로 디스크맨이라든가 또는 비디오의 신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시면은 그 놀랄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꼭 가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전 세계 최초의 THX9001 사운드 시스템이 갖춰진 영화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세계 최초로 일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조지 루카스가 개발한 이 사운드 시스템을 처음 설치한 곳이 일본이라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백드래프트, 바로 분노의 영유였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이것을 바로 이 극장에서 제가 분노의 영유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선전 문구 그대로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드래프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10분의 1도 안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설명문에 따르면은 입체 영화는 영화 개발에서 실패했습니다. 즉 저처럼 안경을 낀 사람은 안경을 또 끼고 본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입체 아니죠. 그렇죠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런데 사운드는, 소리는, 음향은 극장을 돌아다니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영유에서, 즉 백드래프트 현상, 공기가 다 산화되었다가 문을 열어 새로운 공기가 보급되는 순간 마치 폭발하듯이 불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사운드가 극장 관람석에 앉아있는 제 몸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최초로 이들은 놀라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즉 HDTV 기술만 갖고 하이 데피니션, 우리나라는 고화질을 고급 텔레비전, 고품이라고 번역하여 만천하의 사람들을 다 웃기게 만든 그 바로 HDTV 영화 기술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영화는 자신들의 감독들이 찍은 영화가 아니라 빔 벤더스의 이 세상 끝까지, 또 피터 그린어웨이의 프로스페로의 북스였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개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은 일본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1년에 정은임 씨가 비디오 캠코더를 갖고 아라베이 로렌스 같은 70mm를 찍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크놀로지들의 마지막 개발 단계라고 불리우는 동경에 가시면은 그 어뮤즈먼트 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건물 하나가 모두 그 놀이터 공원처럼 꾸미는 것인데 이 공간을 헐로그래피, 이를테면 입체 영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들은 오히려 영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고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너무 기술 개발 쪽으로 치우친 감도 있네요. 네. 자, 그럼 다른 아시아 세계 영화권에 대해서 또 이 프로의 그 주시죠.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학생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사실은 중국 영화라는 것은 그 중국이 세계의 중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중국, 홍콩, 대만 그쵸. 그리고 2분의 1이 있습니다. 즉 화교권입니다. 예. 이들이 하나로 뭉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보다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토 중국은 영화에 한해서는 그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편으로 이들은 탄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는 네. 첸카이거나 아니면은 장이모우의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 네. 뉴욕에는 중국 공사에서 세운 이들 영화를 팔기 위한 영화 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졌군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에 그 앞서서 첸카이거 감독의 태양별이 네. 신작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한 명의 중국 감독 장이모우가 있죠. 예. 두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바로 이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티안주앙주앙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그 말도둑이라는 영화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중국 영화 중에서는 제5세대 감독들 중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카이거와 장이모의 영화가 국제적으로 평가는 받고 있지만 또한 이들은 중국 영화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들은 해외 자본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네. 첸카이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해자왕 이후 즉 아이들의 왕 이후에는 유럽 자본을 끌어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유의 인생이 칸느 영화제에 개봉되었을 때 네. 국적은 불행히도 중국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패왕별이도 마찬가지로 대만 자본을 끌어들였지만 네. 사실은 그 대만 자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 자본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배급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영화가 뿌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장이모우입니다. 이 사람은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 국두로 칸느 영화제에서 루이스 부뉴엘상, 홍등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 그리고 최근 기주 이야기로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거머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화 평론가들 중에서 아무도 이건 세계 영화 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무도 장이모우를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이모우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별명 또 하나는 영화제용 영화 만드는 기술자. 즉 영화제 심사위원들 입맛에 딱 맞는 영화들을 만들 뿐인 수준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장이모우의 입장으로 보면은 불행히도 그는 그러한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영화제 심사위원들 입맛에 맞는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 자기 영화가 보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은 보증 수표는 영화제 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붉은 수수밭 이후 일본 자본으로 이 사람은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칸느에 나간 국두와 홍등의 국적은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은 70년대 말에 영화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대만은 끊임없이 중국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국민당의 정책 노선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입장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영화 산업에 관심을 돌린 것이 아주 아이러니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가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계속 수교를 맺어나가는 과정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만 그 외교관들이 계속 쫓겨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두려워한 대만 정부에서는 외교관들에게 대만이 그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외교관들에게 자료를 서베이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대만 외교관들은 영화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정부의 지원과 TV 프로듀서들을 대규모 데뷔시키면서 유학파들을 그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다시 귀국시켰습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국제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양태창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유학생인데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은 이른바 미국에서 배운 영화 방법으로
대만 영화를 일신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각성하여 나도 그렇다라면 영화 해야지 라고 결심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전문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또 영화 단역 배우로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너의 얼굴 갖고는 주연 배우하기 굉장히 힘드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소품 담당을 했고 조감독을 했고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못생긴 친구가 후샤오시엔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펜쿠에서 온 소년으로 낭뜨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 그 이후 할아버지 집에서의 여름, 소년 시절은 지나가고 동년왕사로 알려진 이 영화와 연연풍진, 바람 속에 실려간 먼지로 계속 베를린 영화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초청받았고 비정성시로 마침내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제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왜 그 조종 인형 있죠? 손으로 움직이는 인형. 그 인형 움직이는 이른바 그 대만의 이런 그 국보라고 그러나요?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은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비정성시의 돈은 일본 자본입니다. 그리고 후반 작업은 모두 일본에서 끝냈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는 데는 일본 사람들의 치열한 로비 활동이 주요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후샤오시에는 일본 자본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의 영화사의 지부가 동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모와 함께 기주 이야기나 홍등을 작업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으로 양태창이라는 감독이 91년 동경영화제에서 비평가 대상을 받으면서 한 인터뷰가 가슴 아픕니다. 대만에서 영화를 한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외국 자본과의 합작 없이는 이제 대만에서의 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어쩌면 홍콩 앞에서는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란 나라는 1997년 이후에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보건대 홍콩은 97년이 가까워지면 영화인들 중에서 아무도 홍콩에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주의의 아름다움이 홍콩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매혹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지금 홍콩 영화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은 둘입니다. 한 사람은 성룡이고 또 한 사람은 서극입니다. 그런데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3편과 시티 헌터를 보고 있노라면 성룡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 불길한 예감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서극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모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벌어서 빨리 이곳을 뜨자. 그것이 그 이른바 지금 홍콩에서 가장 주목받을 감독이라 불러 마땅한 열혈라마와 그 아비정전을 찍은 왕가희 감독의 동사서독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왕가희 감독은 기획하면서 그야말로 그 중국 영화의 베이킹 오페라 전통을 받아들여서 무협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펼쳐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획은 서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가희가 모르는 사이에 서극은 2편을 동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편을 구정에 맞추어 먼저 개봉하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은 왕가희였고 왕가희가 동서서독을 아무리 예술 영화로 찍어본들 2편이 코미디 패러디로 나온 다음이라면 이 예술은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운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업장의 분위기는 땅에 떨어졌고 동서서독의 운명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을 아비정전 2편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촬영도 중단됐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누가 남아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관금붕, 스탠리 콴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원영옥으로 장만옥에게 베를린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안겨준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생각에 2001년이 오기 전에 아마도 세계 영화제에서 중요한 상을 거머쥘 것입니다.
예, 사실은 정성희 씨가 오늘 한국 영화, 우리 영화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실 그런 계획이셨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모자르죠. 얘긴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 영화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우리 영화에 나아갈 길, 그거에 대해서 전망해 그리고 주시죠. 아마 다음 주는 한국 영화에 관한 채찍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예, 정성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죠. 솜리마을에서 옥이라는 아주 마음씨 고운 고2 남학생이 신청해 주신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얼 하인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